네,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 자체는 경기부양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네. 경기부양이라면 내수 쪽도 있을 거고 해외 쪽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경기부양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장의 상승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쪽의 경기 부양, 유동성 이런 것들로만 지금 점철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 시장은 못 오른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과연 어떻게 될지, 현재 구간과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니 부양책으로 인해서 2분기의 전체적인 지표라든지 경제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하반기에도 그럴까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좀 의문을 내고 있는데요. 체크해 볼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통화 정책의 한계를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상반기 이 중국의 수출 경기를 이끌었던 유럽 경기가 최근에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니 부양책으로 구조조정의 속도가 잠시 둔화되는 모습도 보였지만 여전히 하반기에는 이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이와 같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하반기의 중국 경기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하반기에도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꼽히는 것이 통화 정책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역시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별로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보다 자세하게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죠. 가장 먼저 통화 정책에 있어서 유동성이 충분하냐의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 최근에 많이 들어왔던 FDI 자금들, 외국계 자금들이 일부 빠져나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부동산 쪽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내부 유동성의 보급이 조금 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의 M2, 즉 기본적인 통화량 유동성 증가율은 항상 중국 정부의 기준치, 그러니까 제시하고 있는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쉽지 않은 국면이고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GDP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유동성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인데 지금 90년대만 하더라도 GDP 대비해서 유동성 양이 1배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배를 넘어서서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커져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도 맞고 또 전체적인 유통 속도도 늘어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이런 빠른 속도의 증가가 성장 정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데 물가만 급등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충분히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유동성 조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8월 달 들어서 중국의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유동성의 회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3년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적은 없었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급과 긴축을 반복했던 인민은행의 그 흐름을 보자면 하반기에도 지표가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급격하게 공급해야 되는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기조 자체는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과잉 유동성에 대한 경계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화 정책은 상반기에 했던 것처럼 돈이 필요한 곳에만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럽 경기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중국 수출을 이끈 것은 유럽이었습니다. 단연코 유럽이었는데요. 유럽의 최근에 경제 지표 안 좋아진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독일의 신의 지수가 너무 빠르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유럽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분명히 이쪽 관련된 수출도 둔화될 가능성, 특히 최근에 유로화 약세가 수출 물가를 자극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수입 물가겠죠. 수입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의 수출 물량을 보시면 수출 물량은 늘지 않았습니다. 수출 금액만 증가한 양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부 고가품으로 이동한 부분이라든지 환율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유럽으로 인해 나타났던 수출의 긍정성도 하반기에 둔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철강 산업들 그리고 화학업이나 뭐 태양광들 공급 과잉에 넘쳤던 중국의 산업들이 빠르게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뭐 미니 부양책이라든지 약간 풀어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조강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동률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유 설비가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유유 설비를 충분히 줄일 때까지 중국은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만 뭐 경기라든지 주변 여건들을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뭐 미니 부양책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전체적인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커창 지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뭐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철도 운송량 이런 것들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또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경기의 척도라고도 볼 수 있는 BDI 원자재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BDI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국의 경기의 하반기 탄력은 부동산과 더불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부양책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크게 하회할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뭐 급전직하는 그런 경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다만 이런 요소들이 하반기 중국의 경기 탄력을 좀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최근 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중국 얘기를 한다면 아마 뭐 국경절이나 중추절 얘기하면서 좋아질 것이다 하며 뭐 호텔신라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 그리고 경기 부양과 관련된 걸 본다면 좀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울 때도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우리가 뭐 많이 듣고 있는 중국 관광객 관련주도 물론 있겠지만 이외에도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좀 관련주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뭐 예. 철강, 화학과 같은 과거에 우리가 중국 관련주로 꼽았던 종목군들은 더 이상 의미 없다. 그래서 이 그들 종목에 대한 투자는 제가 보기엔 제한적으로 가는 것이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피크가 다가오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9월, 10월에 그 연휴, 그러니까 우리 연휴뿐만 아니라 중국도 연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요커에 의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어제 보니까 제가 뭐 아까 키워드 요커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요커들의 추세가 지금 예상만 놓고 보자면 뭐 맞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대감을 반영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호텔 신라라든지 SK네트워크스 같은 면세점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피카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적어도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을 거다. 이들 종목이 꺾인다면 그건 뭐 시장이 같이 꺾이는 거다라고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렇게 중국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중국의 공장을 넓혀나가고 있거나 중국으로 신규 진출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의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 중국이 이제 막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현대차 공장 확대에 따른 현대위아. 최근에 뭐 주가 흐름도 좋고 자회 사병 관련된 모멘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경동 나비엔이나 코웨이처럼 중국의 환경과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고요. 라이신 가격의 반등에 따른 CJ-제일제당의 실적 호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 충분히 모멘텀에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중국의 관련 수혜주들까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